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아네세지아 앤 페리오퍼레이티브 메디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우 희귀한 마취의 합병증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법적 리스크까지 안겨지는 무서운 합병증이죠. 바로 악성 고열증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실제 국내에서 있었던 소송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법적 딜레마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세포 수준까지 깊숙이 내려가서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서요. 실제 수술실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러니까 응급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우리의 법적 책임이 모두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번째 파트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그 무게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 국내 모든 마취과 의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악성고열증 관련 의료소송 판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전에요. 우리 머릿속에 딱 두 가지 키워드는 확실히 하고 가죠.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악성고열증, 이건 결국 우리 손에 익숙한 마취제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유전병이잖아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통제불능의 과대사 상태, 말 그대로 몸의 신진대사가 폭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소화기, 그게 바로 단트롤렌입니다. 과대사, 그리고 단트롤렌,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실제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날의 급박하고 또 비극적이었던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2022년 5월, 경추 수술을 받던 한 환자의 체온이 갑자기 40.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악성고열증이라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죠. 의료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단투롤렌을 보유한 상급병원으로 필사적인 전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이후 유족 측은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조금은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자 이 판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한 문장이에요.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힌 이 내용은 우리가 매일 마취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표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진단이 늦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법원은 이 TCO2 상승 같은 초기 증상이 워낙 비특이적이라서 다른 원인과 딱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이게 제일 핵심일 텐데요. 바로 단투롤렌을 왜 가지고 있지 않았냐는 책임 문제. 여기서 법원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2022년에 전국에 풀린 게 고작 622병이에요. 이런 희귀약품을 모든 병원이 비싼 돈 들여서 항상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미리 설명 안 했냐는 부분도 수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 확률로 생기는 병까지 다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바로 그래서 당신 병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내 병원에 단트롤렌이 없다면 위기 상황 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빨리 환자를 이송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전략 그 자체라는 것을 이 판결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진단의 어려움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왜 치료가 그토록 시급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면 이제 현미경을 들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대사 붕괴가 분자 수준에서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그 과학적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죠. 신경자극이라는 지휘자의 신호가 딱 오면 T세관의 전압 센서인 KV1.1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이 신호가 곧바로 라이아노딘 수용체 RYR1이라는 문을 열어서 근소포체라는 창고에서 칼슘을 쏟아내게 합니다. 이 칼슘이 바로 근수축이라는 멋진 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SERCA 펌프라는 청소부가 ATP라는 에너지를 열심히 써서 칼슘을 다시 창고로 싹 되돌려 놓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모든 게 칼슘과 ATP에 의해 움직이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는 악성 고열증 감수성이 있는 환자의 근육에서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재앙으로 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유발약제라는 불협화음이 딱 들어오면 RY1이라는 문이 고장나버려요. 닫혀야 할 때 닫히지 않고 그냥 활짝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슘 창고는 순식간에 텅 비고 근육세포는 칼슘이 홍수에 잠겨버리죠. 통제불능의 연주, 즉 멈추지 않는 근강직이 계속되면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에너지, ATP가 바닥나고 그 결과로 엄청난 열과 이산화탄소, 젖산 같은 쓰레기만 남게 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과대사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재앙의 주된 원인은 결국 유전적 설계도, 그러니까 DNA의 문제입니다. 골격근의 라이아노딘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인 R1. 딱 이 유전자 하나에서만 무려 230개가 넘는 각기 다른 돌연변이가 지금까지 확인됐어요. 이게 진단과 예측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죠. 라이아1이 이 비극의 주연 배우라면 조연 배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전압 센서 KAV1.1을 만드는 CACNA1S라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역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라이아1에 비하면 훨씬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트롤렌이 다시 등장합니다. 단트롤렌의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고장나서 열려버린 RYR1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쏟아져 나오는 칼슘의 홍수를 막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포 내의 칼슘 농도를 강제로 정상화시켜서 과열된 대사 엔진을 식히고 임상 증상들을 되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트롤렌이 유일무이한 생명구조 약물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유전적인 배경까지 이해했으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우리는 사전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취전 평가에서 어떤 동반 질환들을 보면 이 환자는 조심해야겠다는 경고등을 딱 켜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악성고열증 감수성을 진단하는 황금표준은 간단한 피검사가 아닙니다. 시험관 내에서 근육의 수축 반응을 보기 위해서 침습적인 근육 생검이 필요합니다. 진단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토콜이 쓰이는데요. 유럽의 IVCT와 북미의 CHCT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검사 방법도 좀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유럽 프로토콜은 카페인과 할로테인 둘 다의 양성 반응을 보여야 확진을 하는 반면에 북미는 둘 중 하나만 양성이어도 확진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특이도,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을 정상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보시는 것처럼 유럽 프로토콜이 더 엄격한 기준 덕분에 특이도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분명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왜 근육 수축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걸까요? 반대로 유전자는 깨끗한데 왜 수축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까요? 왜 이 둘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근육 생검 검사 자체가 100% 완벽한 검사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유전학적인 개념인 가변적 침투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유전자가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발현이 안 돼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유전자들이 숨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더해지니까 유전자 검사 하나만으로는 모든 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의 결론은 이겁니다.
유전자 검사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다른 가족들을 스크리닝할 때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아직은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확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침습적인 근육 수축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의 정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취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연관 증후군들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질환들을 가진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듀쉐니나 베커 근위영양증 환자들인데요. 이 환자들에게서 전형적인 악성고열증이 발생할 위험은 일반인과 비슷할 수 있지만 만약 석시닐콜린을 투여하게 되면 심각한 고칼륨 혈증과 횡문근 융해증 같은 악성고열증 유사 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석시닐콜린은 절대 금기입니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론을 떠나서 긴박한 수술실 현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수많은 경고음과 번쩍이는 숫자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위기의 신호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징후에서 후기 징후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기 징후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이걸 꼽겠습니다. 바로 설명되지 않는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지속적인 증가. 이것이 종종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민감한 신호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EtCO2의 상승,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EtCO2 상승이나 빈맥이 악성 고열증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감별 진단 목록을 훑어내려가야 합니다. 이 표는 그 과정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경계 문제인가? 아니면 마취 깊이가 너무 얕았나? 그것도 아니면 복강경 때문인가? 폐혈증은 아닐까? 이런 가능성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확한 진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성 고열증이 의심되는 순간 우리는 단 1초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 즉시 행동해야 하죠.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응급 프로토콜의 초기 단계를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생사를 가릅니다. 첫째,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악성고열증 의심됩니다 라고 외치고 팀을 부르세요. 둘째, 유발 요인을 차단하십시오. 모든 흡입마취제와 석시닐콜린을 즉시 중단합니다. 셋째, 100% 산소로 과환기 시키십시오. 프레시가스 플로우를 분당 10리터 이상으로 최대한 올려서 마취 회로를 깨끗이 세척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를 빼내야 합니다. 이때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활성탄 필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호기, 윗 흡기 회로에 장착하면 잔류 마취가스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과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행동은 두 갈래길로 나뉩니다. 우리 병원에 단트롤렌이 있는가 없는가? 경로 A, 단트롤렌이 있다면 즉시 투여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로 B, 만약 우리 병원에 단트롤렌이 없다면 주저없이 전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치료 행위가 됩니다. 다른 모든 보조적인 조치를 계속하면서 가장 가까운 단트롤렌 보유 센터로의 이송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송을 결정하는 것이 치료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빠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확정적인 치료와 위기가 지나간 후에 매우 중요한 관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트롤렌 투여 프로토콜 자체는 명확합니다. 킬로그램당 2.5mg을 초기 부하 용량으로 신속하게 정주하고 증상이 조절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용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구성에 관한 건데요. 약물이 침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반드시 멸균 증류수에 녹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단투롤렌이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사장애와의 싸움이죠. ABGA 결과를 보면서 중탄산 나트륨으로 심각한 산증을 교정하고 동시에 인슐린과 포도당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해서 치명적일 수 있는 고칼륨혈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건 단투롤렌 투여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단트롤렌으로 치료 중인 악성고열증 환자에게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즘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는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약물의 조합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고칼륨 혈증과 심정지를 유발해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초기 증상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악성고열증은 재발이 굉장히 흔한데 그 비율이 무려 50%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환자는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중환자실로 반드시 이송되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이 표는 우리의 조종석 대시보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핵심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지표들의 추세를 보면서 치료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과 같은 2차 합병증의 그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CK 수치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지, 그리고 소변량이 시간당 1-2ml/kg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신장 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은 환자가 중환자실을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가족 전체의 미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이 병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의무기록에 이 사실을 뚜렷하게 남겨서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며 다른 가족들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기관리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적 판례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토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내 수술방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 병원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